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4월의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좀 봄이 왔나 싶었는데 곧 여름이 올 것 같아요. 네, 내일은 또 기온이 25도라고 하죠. 네. 1년 중에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 상의적 사고를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3분의 1은 후회할지언정 나머지 3분의 2는 좀 보람되게 시간을 꽉 채워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조금 전에 했습니다. 네, 네. 그 상의적 사고 저도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 문화, 연예 분야에서 어떤 코멘트가 화제가 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만나보시죠. 전국 노래자랑 1년, 스며드는 MC 될 것. 전국 노래자랑 하면 오래도록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전국 노래자랑을 30년 넘게 진행한 고 송혜, 그리고 파격적인 섭외로 화제가 된 김신영에 이어 남희석 MC는 지난해 3월 방송부터 MC로 발탁이 됐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진행을 맡은 지 벌써 1년이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희석표 전국 노래자랑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전국 노래자랑 MC 하면 개그맨이라면 누구나 이 자리 참 탐날 만한 그런 그럴 것 자리가 같아요. 아닌가 네. 싶습니다. 남희석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에게 참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연예인들과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보다 비연예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프로그램이 더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미녀들의 수다라든지 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비연예인들이 나오는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고 이 프로그램들 다 이 시청률이나 또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이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연예인마다 특정 지어지는 이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외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일반인 출연자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의외성이 참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남희석 씨가 지금 70년대생 50대예요. 벌써 그렇게 그렇군요. 되셨군요. 네, 네. 18, 19에 데뷔를 했는데 벌써 50대입니다. 그런데 전국 노래자랑의 출연자의 연령대가 좀 높은 편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었다, 예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더욱더 젊어진 기분이 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남희석 씨가 MC로 마이크를 잡기 이전에 시청률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어요. 한번 그랬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원래 이 프로그램을 즐겨봤던 시청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편하게 보는 이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고요. 또 우리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 가급적이면 방송에서 쓰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국 노래자랑 전 국민이 사랑하는 대단한 프로기도 하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진행을 하는 만큼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녹화를 진행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출연자의 대부분도 어르신들인 경우가 많지만 관객석을 보면 맞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참 많죠. 네. 긴 시간 또 즐겁게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녹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사신 분들은 그날 농사일 그리고 또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야 되는 일 이런 거 다 접어두시고 와서 관람을 하신다고 해요. 네. 특히 재밌는 건 바닷가 근처에서 촬영을 할 때랑 내륙에서 촬영을 할 때 반응이 또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 저도 예전에 공연을 했을 때는 네. 영남의 반응이 다르고 호남의 반응이 다르고 충청권의 반응이 달랐거든요. 지역색별로 네, 다르군요. 지역의 특색이 있었는데 네. 바닷가가 조금 더 열광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륙은 바닷가 근처보다는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빈도가 조금 더 높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빈도가 낮은 곳은 왔을 때 환호라든지 기쁨이 더 커질 가능성이 그래서 더 있죠. 열광적으로 표현을 하시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역의 문제라고 한다면 인구 소멸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객석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 심각성을 느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남희석 씨 보다 더 홍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주 정책이라든지 육아 지원 정책까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뭐 먼 곳으로 촬영을 갈 때 한 7박 8일 정도 집을 비워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때 아내에게 선물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남희석 씨 신인 시절 꿈이 바로 전국 노래자랑 MC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꿈은 이루어진다네요. 그렇죠. 이 최승경 씨가 기억을 했나 봐요. 네. 21살 때 남희석 씨가 전국 노래자랑 MC가 되고 싶다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30여 년 만에 그 꿈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꿈으로 가는 과정, 시간은 참 많이 걸렸지만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전국 노래자랑의 MC 자리를 획득했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사실 남희석 씨 하면 일찍이 데뷔를 해서 재능을 아주 빨리 나타냈기 때문에 인기도 금방 얻었어요. 20대에 사실 인기 스타였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아는 개그맨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무명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생각을 빨리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스스로 내려오는 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만두는 법. 사실 인기 스타 연예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높은 정점에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걸로. 오히려 지키려고들 많이 하지 그쵸.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남희석 씨가 이렇게 30여 년 이상 이름값 하는 연예인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데는 그런 본인의 사고방식이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으면서 보다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일단은 왜 객석에서 주는 호흡이라는 게 있고 또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느껴서 시청 소감을 밝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아무래도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객석의 반응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본인이 쓰는 어휘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녹화가 진행되고 나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모든 그러니까 1년여 동안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으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제대로 남희석표 전국 노래자랑으로 자리매김한 걸 본인 공으로 돌리지는 않았어요. 일단 뭐 악단이 있고요. 또 출연하는 트로트 가수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나 트로트 가수들 같은 경우는 노래 몇 소절 부르면 금방 객석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을 돌리는 나의 힘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본인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 노래자랑의 전국민 노래방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사실 녹화 중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변수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남희석 씨만의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사실 왜 전국 노래자랑의 이 출연자 말 그대로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이 출연자의 가족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 가족들이 오면 말을 걸려고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해요. 근데 사실 공연장이고 콘서트장이면 얼마든지 애드리브로 이걸 받을 수 있지만 자칫하게 되면 이게 객석에게도 피로감이 안겨줄 수 있고 또 제작진들도 피로해지고 녹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절을 특별히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남희석 씨 1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장수 프로그램인 만큼 1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남희석 씨도 송혜 선생님처럼 장수 MC 가능할까요? 일단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맡은 MC로서의 무게감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송혜 선생님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네. 또 고 송대관 씨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마지막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담긴 프로그램을 끌고 가서 자기 인생을 투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남희석 씨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되겠다. 할 일 안
할 일 잘 구분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객석에 또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단한 이슈를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이슈는 이미 20, 30대 때 많이 누렸어요. 남희석 씨가. 유별난 옷이 아니라 평소에 입는 옷처럼, 그리고 특별한 반찬이 아니라 평상시에 먹는 이 밥처럼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스며들고 싶다라는 본인 또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정말 인간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전 국민이 다 아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부담감으로 시작을 하셨을 텐데 명 MC 송혜 선생님처럼 오래도록 사랑받는 MC가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13분 유튜브 영상 2개에 5억 원. 요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인물이죠. 지난해 강원 인제군이 백종원 대표의 회사 더본코리아에 지역축제 홍보 영상 제작을 대가로 5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 지역축제 관련 영상 2개를 업로드했는데요. 영상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분들이 국수 드시는구나. 네, 바로 이 영상이죠. 인제군이 지난해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지역축제 홍보 이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더본코리아의 자회사인 TMC 엔터 측에 영상을 의뢰했고요. 이 조건으로 5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홍보 영상물 2편 올리는 조건이었고, 이 영상이 지난해 6월 9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올라왔습니다. 몇 날 며칠 고생 좀 했습니다. 축제 바가지 요금에 지친 사람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약 13분 안팎의 영상을 올린 건데요. 두 영상 25일 기준으로 조회수가 86만 회, 57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 투입된 홍보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억 5천만 원이고요. 전체 이 페스티벌에 들어갔던 비용이 축제 예산이 1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28%가 이 홍보물에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워낙 그 채널 자체가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이고 백종원 씨가 영향력 있는 인물인 만큼 그건 좀 생각을 고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좀 백종원 홍보 효과가 크다곤 하지만 인제군이 쓴 축제 예산 총 19억 중에 거의 30%에 달하는 5억 5천만 원을 이 백종원 유튜브 채널 영상 2개에 썼다는 거거든요. 평론가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문제는 이 영상의 효용성, 효용 가치가 어느 정도 됐느냐라는 네. 거죠. 이게 정말 홍보 효과가 지대해져서 인제군의 이 관련 축제에 찾아온 이 국민들,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 비용을 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와 관련한 지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홍보 영상으로 얼마나 홍보 효과를 거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유튜브 영상 13분 남짓한 영상 2편이 제작비가 5억 5천만 원? 여기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거죠. 사실 지역 주민들, 누리꾼들 같은 경우는 이 과잉 지출이다, 과도한 지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지자체의 어떤 축제 비용이라는 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지역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런데 13분짜리 영상 2개, 유튜브 영상을 5억 5천만 원에 제작했다? 당연히 지금 비난의 목소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홍보 영상을 의뢰하는 이유는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 제작을 의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의 30%가량이 이 홍보 영상에 쓰였다면 다른 운영 방식에는 과연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쓰였는지, 이게 네. 과연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졌는지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방식이 있었더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가 운영이 됐더라면 이런 논란이 이렇게 늦게 또 노이즈를 발생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또 농약 분무기 소스 사용 논란이 있었는데요. 인제군 홍보 영상에서도 그런 논란이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생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제군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올해 축제에서는 백종원 대표와 손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2023년 11월 홍성 축제
축제 현장에서 이 농약통에 담겨져 있는 사과 주스를 고기에다가 살포하는, 그러니까 농약 분무기로 사과 주스를 살포하는 장면을 또 유튜브 영상에 담아서 공개했던 적이 있죠. 바베큐 그릴은 공사장 자재용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일단 식품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먹는 음식이 지금 농약통에 담겨져 있다고? 거부감이 확 들어요. 그렇죠. 네. 이 더본코리아가 당시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입장문을 통해서 이 식품위생법을 준수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법을 준수했다라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이 지금 관련해서 이 얼마나 위생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한 유튜버가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농약통에 사과 주스를 담아도 되는지를 해서 이 실험을 한 결과를 유튜브 컨텐츠로 제작을 했는데, 일단 내부를 열어서 이 농약통 안을 세척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눗물을 넣어서 3번 정도 세척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농약통의 몸체를 잘라서 이 분해를 해보고 식용유를 묻힌 천으로 내부를 닦았는데 중요한 건 녹이 묻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박종원 대표가 해명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인재군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아직까지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식 사업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위생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건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백종원 대표 얽힌 지역이 인제군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북 군산 또 무슨 일인가요? 지금 군산에서 더본코리아와 협업을 해서 이 군산시 금동에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완공이 되면 이 외식산업개발원 더본코리아에서 운영을 맡아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또 외식업 컨설팅을 하든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지역의 어떤 상권 활성화, 도시 재생에 또 도움이 되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된 이 공공재산 성격의 외식산업개발원이 과도하게 이 더본코리아 사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맞춤형으로 조성됐다는 점입니다. 일단 시가 더본코리아 요구에 맞춰서 이 건물 이 설계를 변경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조리 집기에 더본이라는 각인까지 새겼다고 하고요. 지금 외식산업개발원이 완공이 되면 더본코리아가 연간 이 3천만 원 정도의 사용료만 지불을 하고 이 관련한 시설 전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진 모르지만 지금 전해진 내용만 보더라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이렇게 뭔가 특정 사기업을 위해서 이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운영 기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업 지속성이 계속 연장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됐던 2023년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그리고 2025년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이미지는 상당히 다른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뭔가 과잉 의존해서 진행하는 사업, 이대로 진행을 해도 좋은지 시에서 다시 한번 좀 고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 외식산업개발원을 짓고 있는 위치를 제가 관심을 갖고 좀 찾아봤더니 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좀 좋은 땅에 위치더라고요. 좀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가 좀 과도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들의 혈세가 백종원에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도 어떤 면에서는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이런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너무 1인의 어떤 이미지에 기대해서 지자체 사업을 운영한 게 아니냐, 네. 지자체 홍보 효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방송인 백종원 씨에 대한 어떤 공신력, 신뢰도가 상당했던 건 부인할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본코리아의 이미지와 백종원 대표, 백종원 씨의 이미지, 방송인 백종원 씨의 이미지를 동일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아마도 TV에 나오는 백종원 대표의 모습을 본 많은 대중도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방송인 백종원의 이미지를 달리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종원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고 그로 인한 신뢰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백종원 대표에게 사업이나 홍보의 역할을 맡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방송인 백종원 대표는 사실 합격점을 줄 만큼 방송을 잘하는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유명인의 길에서 더본코리아 검증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 검증이 부실한 것만큼은 지자체의 글쎄요 실수라고 표현하기에는 지금 과한 비용이 투자가 됐고 투입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뼈아픈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또 더본코리아가 상장 기업이라는 거죠. 이 논란도 논란이지만 백종원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더본코리아 제품인 덥죽이 또 문제가 된 건데요. 네. 이 덥죽에 들어가는 새우가 대부분이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산 새우로 광고하고 있다. 이런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청이 더본코리아 직원을 불러서 이 관련해서 진술을 받아냈는데 덥죽에 들어가는 새우가 자연산인지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백종원 대표 정말 사업과 관련 각종 논란에도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 걷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라고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과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 3 촬영 중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사진 속에서 백 대표 이 주방에서 마스크와 앞치마 모자를 착용하고 검은 장갑을 낀 채로 고기를 썰고 있는 바로 저 모습인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백 대표가 한식 불모지에서 식당을 창업해서 운영하는 컨셉입니다. 2023년에 첫 선을 보이고 올해 아마 하반기쯤에 시즌 3가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이 지금 공개되기 전에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논란,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논란이 불식되어진다면 뭐 예정대로 공개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글쎄요, 이 편성에 또 이 방송사로서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방송사는 물론 제작진도 참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 대표가 현재 촬영 중인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 시즌2가 10월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즌2 방송 또한 넷플릭스 예능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데요. 심사위원인 백종원이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흑백요리사 시즌1이 워낙 많은 인기를 얻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즌2 지원자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뭐 예정대로 백종원 대표 그리고 안성재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지금 출연이 결정되고 지금 녹화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때도 백종원 대표에 대한 논란이 지금보다 더 뜨거웠을 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 중에는 출연하는 거 무리수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백종원 대표가 출연을 강행한 상황인 건데 사실 백종원 대표가 그동안 했던 방송들을 보면 무언가 솔루션을 주잖아요. 네.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당연히 신뢰도라는 게 높아졌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던 건데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즌1 때 백종원 대표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백종원 대표의 말이 이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된다면 시청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물음표가 생깁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대로 신뢰도가 이미 깨져버린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앞서 MBC는 지난 14일 백 대표가 출연한 예능 남극의 셰프도 방영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 대표가 출연한 예능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에서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뭐 방송사 제작진 그야말로 진퇴양난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미 다 촬영된 프로그램을 방송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촬영 예정인 프로그램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명에 이미 백종원 대표가 다 출연하는구나가 연상될 만큼 프로그램명 자체가 백종원 대표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적도 있지만 백종원 대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백종원 장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네. 뭐 통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연이 불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출연 예정이라면
그런데 지금 백종원 대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이제 출연해야 될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백종원 대표가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작정 출연자를 교체한다는 것 사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프로그램 방영을 강행을 한다면 당연히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시청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인 백종원,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중들은 분리해서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기간 내리는 소나기, 장마처럼 내리고 있어요. 네. 이때가 지나가기를 방송사에서는 제작진들은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백종원 대표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좀 대표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파묘된다고 표현이 될 만큼 여러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백종원 대표가 좀 도의적으로라도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이 계속해서 논란이 잦아들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햄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 백종원 대표도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사실 방향을 잃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 방송인들 가운데 상당히 영향력이 크고 외식 사업가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큰 만큼 본인이 직접 공식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과라는 게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2차례의 사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차례 직접 보도가 된 이 내용을 보면 주주들 앞에서 네. 주총이 있던 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대중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주주들에 대한 사과였잖아요. 네네. 분명히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대중에 대한 사과는 아직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아니라 방송인 백종원으로서도 이건 전 분명히 필요한 절차라고 보여져요. 그게 없다면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출연을 강행하는 모습 자체가 글쎄요. 대중이 봤을 땐 미운 털 박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좀 스스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LGBTQ 자랑스럽다. LGBTQ란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약어인데요. 남성 그룹 저스트비 베인이 지난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월드 투어 공연 도중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저스트비가 2021년 6월에 데뷔한 6인조 보이 그룹이죠.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열린 월드 투어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월드 투어에서 아이돌 중에서는 세 번째고요. 남자 아이돌 중에서는 첫 번째로 커밍아웃 했습니다. I'm proud to be a part of the LGBT community. 네, 상당히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죠. LGBTQ 커뮤니티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했는데 LGBTQ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레즈비언, 게이, 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의 약자지요. 네. 약어입니다. 성소수자를 뜻하는데요. 이날 레이디 가가의 이 Born This Way를 부르면서 성소수자의 커뮤니티에서 이 상징색으로 꼽는 게 무지개색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무지개색 깃발을 세차게 흔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해외 팬들은 용기 있는 베인의 어떤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고백에 상당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베인이 아까 제가 우리나라 아이돌로는 세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하이브 이 글로벌 프로젝트죠. 여성 아이돌 그룹 캐츠아이 멤버 라라가 동성애자임을 밝혔어요. 네. 그리고 이 그룹 왓썹 출신 지혜가 양성애자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과 베인이 다른 점이 있죠. 일단 라라 같은 경우는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보수적인 우리나라보다 좀 거부감이 덜한 국가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네. 왓썹 출신 지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죠. 이 그룹이 해체가 됐습니다. 네네. 해체된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 어떤 영향이라던 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베인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그룹이 네.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무대 위에서 밝혔어요. 네. 근데 한 가지는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었죠. 네. 미국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무대에서 우리 팬덤의 반응을 살피기보다 글로벌 팬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먼저 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됐건 사실 이게 밝히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무대에서 밝혔다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용기 있는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정말 본인 스스로도 많은 고민 속에 용기를 냈을 것 같은데 이 베인이 한국 남자 아이돌 최초로 커밍아웃을 한 가운데 같은 그룹의 멤버 시우가 응원을 보냈다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베인이 상당히 아마도 뭐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는데 눈물이 났다라는 목소리를 냈지요. 네. 너무 행복한 투어였다. 이런 어떤 멤버의 발언이 베인에게 상당히 큰 어떤 희망과 또 용기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1호 커밍아웃 스타는 홍석천입니다. 홍석천은 2000년 9월 동성애자임을 밝혔는데요. 당시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던 시기였는데 성 정체성 고백 이후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고초를 겪긴 했습니다. 이 베인이 홍석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요. 사실 2000년에 내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밝히는 건 그 당시 뭐 기억을 돌이켜 보건대 네.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잖아요. 지금과는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달랐죠. 그렇죠. 네. 동성애자다, 커밍아웃이다 이런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뭔가 금기시되는 금기시됐죠. 네,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정말 그 시절에 용감하게 본인 성 정체성을 고백을 했는데 제작진들이 회의 끝에 편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잡지 인터뷰를 통해서 홍석천 씨가 내가 동성애자다 이렇게 밝히게 된 건데 아마도 지금 베인이 홍석천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된 것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덕분에 그러니까 홍석천 씨 덕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배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홍석천 씨 역시 해당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축하하고 응원할게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커밍아웃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던 사회 분위기는 이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에는 커밍아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스타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배우 윤여정 씨의 첫째 아들 또한 커밍아웃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피플지와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윤여정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헐리우드 영화 이 신작이죠. 결혼 피로연에 출연하게 된 배경을 전했는데 이때 2000년에 첫째 아들이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혔고요. 네. 또 뉴욕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 영화 캐릭터에, 이 영화에 녹여냈다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덧붙인 얘기가 우리나라가 이제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얘기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이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여전히 모르겠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일각에서는 베인이 남자 아이돌인 만큼 이 베인의 커밍아웃으로 인해 팬덤 문화를 기반으로 한 K-팝 아이돌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지금 국내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K-팝 가수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네네. 텐데 용기가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느껴진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사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소수자를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뭐 이건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컸었다면 지금은 더 이상 특별한 이슈로 받아들여지지 네네. 않죠. 그런데 이게 또 한간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K-팝 산업으로 봤을 때 과연 개인의 사생활로만 치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네. 일단 지금 베인의 소속사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다라는 짧은 입장 표명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K-팝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팬덤과 국내 팬덤이 반응이 조금 달라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통한 환상을 만들어서 그게 또 직접적인 수익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K-팝 아이돌 멤버들이 누구와 연애를 한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소속사에서도 그리고 본인도 극도로 이제 피하게 되죠. 그렇죠.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K-팝 아이돌 같은 경우는 5명에서 6명 지금 이
저스트 비 같은 경우도 6명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시우같이 응원하는 멤버가 있느냐 하면 또 반대하는 멤버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영역으로서 성 정체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또 K-팝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좀 K-팝 자체가 대중보다는 마니아적인 팬덤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개인 차원의 그런 성적 지향성은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이제는 콘클라베의 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이 27일 일반 신도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교황의 생전 삶처럼 아주 소박하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티칸 외부 로마 시내죠.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치돼 있습니다. 무덤이 참 소박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곳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마지막 안식처로 직접 선택한 곳이라고 전해지고 그렇군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장소가 교황의 이 살아생전 겸손하고 또 단순하고 본질적인 삶을 반영한 곳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수천 명의 신도가 교황의 무덤을 찾아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성당 밖에서부터 긴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참배객들 무덤 앞에서 성호를 긋거나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했는데요. 무덤 자리가 그야말로 소박함을 뛰어넘어서 과연 교황이라는 자리에 있던 이 사람의 무덤 자리가 맞나라는 싶을 정도,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촛대 보관소로 쓰이던 좁은 공간입니다. 여기도 그렇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여기가 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흰 대리석 받침에 프란치스쿠스라는 라틴어 이름만 적혔다고 하는데 이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 장미꽃 한 송이가 저렇게 놓여져 있고요. 무덤이 벽면에는 십자가 모양이 걸려 있고 따스한 빛이 무덤을 비추고 있다고 AP통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 특별 미사가 있었는데요. 특별 미사에 약 20만 명의 신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벤디알리라고 하죠. 네. 교황의 공식 애도 기간 4달 4일까지 9일 동안 이어집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한 것 같습니다. 이 교황에 대한 일반 조문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이루어졌는데요. 약 25만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조문 첫날 일부 조문객이 교황의 관 앞에서 셀카를 찍자 교황청이 이를 금지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조문 첫날인 지난 23일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일부 조문객이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이 교황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고 지금 네. CNN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런 사진들이죠. 관 앞에 멈춰서서 셀카를 찍기 위해서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의 영상이 한 SNS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제 너무 무례하다라는 댓글이 달렸고 네. 이 댓글의 좋아요 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네. 사실 SNS에 올리는 이유, 뭐 어떤 기념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나 공간을 또 놔두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조회수라든지 팔로워 수가 늘어나게 되면 또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어떤 의도로 저렇게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황청 이 조문객의 휴대전화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일반 조문 둘째 날인 24일부터는 방문객들에게 이 교황의 관 앞을 지나갈 때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네네.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단 교황청에서 발표한 지침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96년에 발표된 지침을 보면 교황청 국무처장이 다큐멘터리 목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황의 병상이나 사후 사진을 찍는 것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6년의 어떤 원칙인 거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이제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공인이 사망했을 때 어떤 엄숙함이라든지 경의를 표하는 의식 중요한데 이걸 또
뭔가 역사의 한순간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겨야 된다라는 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신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국 정상들이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트럼프 대통령이 검은색이 아닌 파란색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례 예절에는 벗어난 복장이겠죠. 이미 저 모습을 봐도 트럼프 네. 대통령 너무 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장례 예절에 한참 벗어났죠. 그리고 바티칸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남성은 어두운 색깔의 정장을 입어야 되고요. 흰색 셔츠와 검은 넥타이를 착용해야 하는데 지금 파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입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장례 미사가 엄수될 때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요.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니었죠. 뉴욕타임즈에서도 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간판처럼 눈에 띄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네. 했습니다. 파란색 정장을 초이스한 것, 선택한 것 자체를 나는 나만의 규칙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누구의 규칙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너무 독단적인 행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글쎄요, 미국에 이런 속담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교황의 교황의 선종 이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 미사가 집전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튀어서 본인에게 얻는 득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좀 물어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절차 마무리되면서 이제 누가 차기 교황이 될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새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의 비밀회의 콘클라베는 이르면 다음 달 7일에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콘클레베가 시작이 되면 추기경단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네. 비밀 투표를 통해서 이 차기 교황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미 시스티나 성당 문이 폐쇄가 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통신기기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네. 외부와 접촉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에요. 전체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 매일 2차례씩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이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고요. 교황이 뽑히게 되면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교황 선출을 알리는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게 2025년 AI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지금 바티칸에서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선거인 가운데 수석 추기경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새 교황이 탄생했다는 뜻의 하베무스 파팜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되면 교황의 선출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이름을 공포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지금 뭐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콘클라베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사실 세계 가톨릭 주류는 유럽이나 이탈리아계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에 특히 비백인 교황 선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콘클라베 참석 추기경 가운데 135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럽 출신이 5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주류라고 한다면 이탈리아 추기경들이 전통 주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남미 출신이잖아요. 최초로 비유럽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추기경단 135명 가운데 80%를 임명한 게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흥식 추기경 등 비서구 지역에서 많은 추기경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른바 물갈이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역대 최초로 비백인 교황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단 모두가 투표권자인 동시에 모두가 후보가 되는 굉장히 어떤 선거제도에서도 이런 선거제도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불확실성이 왜 크냐면 일단 추기경단 출생지 분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대륙을 근거로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유럽 대륙, 뭐
남미 대륙, 북미 대륙 이렇게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콘클라베의 절반 정도가 유럽 비중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10명 중에 8명은 콘클라베가 처음인 추기경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영화 콘클라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추기경들도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일단 이 성향이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8명이 지금 처음이라는 건 그만큼 서로 교류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내부에서 선거운동이 펼쳐질지, 물론 공식 후보가 없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선거운동이 물밑에서 작업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콘클라베 같은 경우는 어떤 대륙의 어느 나라의 교황이 뽑힐지 전혀 지금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도 차기 후보군에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인 출신 교황도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텍스트 힙 열풍입니다. 요즘 독서 트렌드 예전과는 참 다른 모습인데요. 1020 G세대 사이에서 단순히 책을 읽는 걸 넘어서 자기 표현 방식으로 여기는 텍스트 힙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했을 때 텍스트 힙을 아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 텍스트 힙이라고 한다면 텍스트가 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힙이 멋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진 신조어고 하나의 지금 문화 트렌드로 정착돼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감각적이고 세련되고 멋있어 보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텍스트 힙입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 사실 독서라는 건 개인의 행위라고 볼 수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독서 자체를 공유하려는 MZ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SNS를 보면 독서 인증샷을 올린다든지 또 독서 모임 가지시는 분들 많죠. 네. 그리고 작가들 가운데서도 유명 작가가 아니더라도 북 콘서트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이렇게 확장된 독서 문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고 다채로운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독서 경험을 SNS에 인증하거나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힙 열풍으로 G세대 시집 구매율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세대 같은 경우는 뭔가 텍스트힙 가운데 본인의 정체성을 수단으로 책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의 추세에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시 구매력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작년에 1020 세대가 한국 시 구매를 한 구매량을 보면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기성 유명한 시인의 시집을 구매하는 것보다 자가 출판 시인이라든지 SNS에서 이 소통으로 친밀해진 젊은 시인들의 시집을 구매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1020 세대가 이렇게 시집을 구매하는 이유, 디지털 디톡스의 한 가지의 방법으로 시집을 구매해서 감성을 좀 충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 텍스트힙 열풍에 힘입어 이제는 읽는 것을 넘어서 쓰는 것을 멋있게 여기는 라이팅 힙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서와 함께 필사가 뜨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내는 게 바로 필사지요. 베스트셀러 목록에 필사책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필사책 구매 1년 만에 7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와, 네. 아무래도 적는 걸 열심히 적다 보면 문구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새로운 디자인의 문구류에 또 마음을 뺏기는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힙이 가져온 열풍이 필사 열풍으로 또 필사 열풍이 문구류에 대한 관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MZ세대 중심으로 오디오북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디오북 소비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책장 한 장 한 장을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출퇴근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네. 또 집안 청소하다가 이 오디오북 듣는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 오디오북으로 듣게 되면 흘려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내 귀에 꽂히는 뭔가 문장이 있다거나 하면 책의 구매로도 이어집니다. 전자책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종이책을 구매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판계에서도 이 오디오북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독서율을 보면 이게 종이책 또 전자책 오디오북 모두 합친 게 이제 종합독서율이거든요. 성인이 43%지만 1020 세대 약 96%입니다. 네, 책의 전통적인 구매층은 그래도 역시 4050 중장년 세대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최근 젊은 층의 다양한 독서 방식이 세대별 독서 양상에 어떤 변화를 미치고 있을까요? 일단 사실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분야라든지 취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출판업계에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형식의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이 출간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책들이 새로운 독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출판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타기 전까지는 출판업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으니까요. 책 읽는 습관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께 책 한 권 추천 받아볼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이 저자 모건 하우저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이전에 이 저자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입니다. 네. 이 책을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 불변의 23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기대치와 현실이라는 건데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현실의 행복도는 줄어들잖아요. 기대치를 낮추는 게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기 쉬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통찰력을 키울 수 있어요. 네, 생생법률 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